네, 안녕하십니까. 세옥직업전문학교 직훈교사 이승철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 이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기초 수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초 수학을 마치고 이제 전기 이론, 본격적으로 이론에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 이론에 대해서 보시면 전기 이론은 세 가지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 이론과 기기와 설비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각각이 20개의 문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험지 시절이었을 때는 20개의 문항이 각각 개별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20개의 문항, 60개, 전체 60개의 문항이 CBT로 되면서 그냥 섞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전기 이론이었다가 2번이 기기였다가 3번이 다시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풀어보면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이쪽 과목과 이쪽 과목과 이쪽 과목을 계속 넘나들면서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전기 이론과 기기와 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설비는 전체 합쳐가지고 36개 문항을 맞으면 이제 합격인데, 설비는 15개 이상을 맞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 과목을 싫어해요. 왜냐면 단순히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과목 자체를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전기 이론, 이 전기 이론을 15개 이상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점수가 낮아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 합격했을 때도 저는 요거를 8개 맞았다는 거죠. 8개를 맞았고, 이 부분은 이제 18개를 맞았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게 높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 내가 암기를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의 점수를 높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훈련생들의 부분 보시면은 그 주택관리사나 이런 걸 하셨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산업기사 기사를 취득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아파트 관리 소장 자체도 전기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옛날처럼 주택관리사가 되시면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 되는데, 아파트 관리 소장이 주택관리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기가 같이 있어야 돼. 왜냐면 전기과장과 아파트 소장이 트러블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관리소장이 그 전기에 대해서 모르면 전기과장분들께서 약간의 무시 아닌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있어서 전기를 따는 추세인데, 주택관리사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셨다고 오신 분들은 이거를 되게 쉽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막 18개씩 맞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시되,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얘가 15개 정도. 그리고 얘를 11개에서 12개 사이. 그리고 얘를 10개에서 12개 사이를 맞춰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개는 사실상 반이죠. 그래서 기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인데 문제를 무작정 어렵게 내면 이 기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사를 강의할 때도 보면은 기기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사 시험에서 그때 기기에서 꽈락을 맞아서 떨어졌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기기를 이제 만만하게 보고 하다가. 그러니까 암기를 한 거지, 암기. 네. 그래서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는 이 정도를 맞아줘야 되는데, 얘네 둘은 뭐가 필요해? 그죠?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요. 이해가 필요한 건 이해를 하고, 암기가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론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 뭐 기능사에서 만족하겠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상위 자격, 산업기사나 기사, 또 다른 뭐 기능장을 가던 기술사를 가시던 상위 자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탑을 쌓아도 여기가 부실하면 이 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이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를 해석하고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기 이론 파트, 이 이론 파트는 반드시 이해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 그래서 전기 이론과 기기와 설비 이 세 가지 과목에서 36개를 넘게 되면 우리는 6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BT에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CBT는 개개인의 문제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문제가 다르니까 사실상 난이도의 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이도가 쉬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제가 가르쳤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60문제 중에서 40개가 계산을 했었다. 근데 어떤 분은 60문제 중에서 계산하는 게 5개 뿐이 없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였으면 모두가 공평하게 시험을 볼 텐데 CBT가 그런 약간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폭넓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꼭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안 나왔던 건데 안 나오겠지.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기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갈 1장. 이 1장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 이 1장이 바로 전체의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1장 파트는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1장. 그래서 1장이 직류회로죠. 그래서 직류회 그 파트인데 전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직류, 그 직류의 현상과 특성, 그리고 직류가 형성되는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뒤에 갈수록 그 부분들을 물어서 내가 그 부분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사용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을 끌어오지 못하면 이제 계속 개별 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잘 하시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암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것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은 현장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자격증을 따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지 자격증을 따는 거랑 현장이랑 관계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잘못된 말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고 싶고, 이 자격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따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암기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첫 단추를 그렇게 껴버리면 나중에 상위 자격을 갔을 때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설비라는 과목,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이 되겠죠. 자, 암기 위주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뒤편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어. 그러면 이걸 배우면은 여러분은 이제 뭘 해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지. 맞아요? 복습? 네, 복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복습이 끝난 뒤에 시간을 할애해서 얘를 또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얘는 항상 저거 이론과 기기를 공부한 뒤에 마치 책처럼 그냥 읽는 거예요. 오늘은 한 페이지만, 두 페이지만.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마치 책처럼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비에서는 전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목이 공부가 끝난 뒤 바로 이 과목을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틈틈이 계속 같이 공부를 하는 가시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전기설비는 뭐 15개는 뭐 그냥 우리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설을 보는 거. 그죠? 해설 보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 해설을 본다는 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해설을 보는 거지,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내가 그것을 배웠다면 해설은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지 공부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노트,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보지 않고 밑에 그냥 해설을 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노트는 왜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필기를 해놓고 해설을 봐. 그러면 노트는 뭐하러 필기해놨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최대한 보시는 것을 참아달라. 그럼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공부했냐? 그러면 나는 뭐 5시간,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막, 저 사람은 10시간이나 공부했네. 근데 그 사람이 10시간 공부한 게 내가 1시간 공부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몇 시간을 투자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자기가 요령껏 자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을 봐서 모르면 두 번을 봐야 되고, 두 번을 봐서 모르면 세 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요새 우리가 50대 이상의 분들이 전기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뭔가 다른 일을 찾았을 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 제가 그 나이가 돼도, 전 아직 40살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도 똑같아요. 바로 20대, 30대가 1시간을 볼 때 우리는 5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걔가 1시간 만에 공부했으면 나도 1시간 똑같이 했다. 그러면 실력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세포가 죽고 뇌라는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몇 시간, 저 사람이 몇 시간 했다고 해서 내가 뭐 몇 시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소신껏 내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했으면 그게 잘한 거지. 내가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했으면 잘한 거니까 자기 소신껏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능사는 그냥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기능사 또 합격이 또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는 않은데 합격률이 뭐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는데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20, 3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 3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래서 앞에 보면은 8페이지네요. 8페이지. 앞에. 네, 앞에 8페이지 보시면 교재에 수록된 기호 및 문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기호와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지 시절이었을 때는 여기서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CBT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3개가 나왔다, 4개가 나왔다, 5개가 나왔다 하는 분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점수를 얻는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를 모르는데 무슨 전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데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개념을 모르면 돈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전기에 대한 기본 단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위들, 물론 지금 뭐 하는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차례차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그 단위의 배수, 그죠? 단위의 배수. 이 단위의 배수도 우리가 기초 수학 시간에 이제 단위의 배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미터고, 그죠? MKS 미터고, 미터를 기준으로 마이크로냐, 나노냐, 피코냐, 키로냐, 메가냐, 기가냐, 테라냐, 그죠? 그 부분들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능사라는 자체, 전기기능사 자체가 이제 공고에 가면은 배우는 것, 공고에 갔을 때 전고 전기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들이 어디서 끝난 거예요? 중학교 때 끝난 거지.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올라와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세월을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도 어느 기억, 여러분의 기억 저 편에 있을 거예요. 이게 있었을 거야. 있었을 건데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낸 거지. 그래서 그걸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의 배수, 단위의 배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직류회로. 자, 1장 직류회로. 자, 직류회로. 직류회로는 우리가 DC라고 해요. DC.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커런트가 흐르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흐른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DC라고 하죠. DC. 근데 우리가 전기는 DC와 AC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C도 있는데 AC는 우리가 이제 교류라고 하죠. Alternating Current.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교류에 가기까지는 멀었어. 우리 교류에 가기 위해서는 6장에 들어가야 돼, 6장. 그래서 6장에 교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1장부터 5장까지 교류를 배우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교류가 어려운 곳이 되겠죠, 우리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열심히 하신다면은 충분히 교류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인데, 직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류도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쓰는 직류는 배터리. 우리가 쓰는 배터리 있죠? 여러분이 이제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배터리 들어가 있나요? 다 직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휴대폰을 충전할 때 또는 노트북을 쓸 때 다 꽂혀 있는 그 아답터, 그것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가 들어가지. 그래서 왜 그러냐? 직류는 나중에 뭐 우리가 교류에 들어가면서 설명이 더 들어가겠지만, 쉽게 직류는 저장이 됩니다. 왜? 직류는 극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직류는 뭐다? 극성이 안 바뀌어. 얘는 극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극성이, 얘는 일정한데 얘는 그 극성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여기 이 부분에다가 보세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물통이 있어. 여기다 여기 물통이 있어. 물통에다가 물을 부었어,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이 물통에서 이 물통으로 물이 들어갔죠.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근데 물이 다시 여기서 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다시 일로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물통은 이거잖아요. 그럼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어져. 그럼 좀 이따 다시 들어와. 그래서 교류가 물이 찼다가 물이 다시 빠져나갔다가, 물이 찼다가 물이 다시 빠져나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휴대를 할 수가 없어. 자꾸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니까. 근데 직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 그러면 여기가 들어와서 물이 꽉 찼어. 물이 꽉 찼으면은 그 꽉 찼을 때 계속 부어도 이 꽉 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류는 저장의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류를 보시면은 우리가 휴대하는 것들은 다 직류예요. 휴대용.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죠. 다 휴대용은 다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배터리들은 전부 다 직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직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저장. 그리고 극성이 일정,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와 교류. 큰 차이는 극성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류의 파형은 요렇다.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직류의 파형은 요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류의 파형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성이 계속 바뀌고, 얘는 플러스면은 계속 플러스. 극성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형은, 교류의 파형은 이런데요. 실제 직류의 파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데요. 실제 직류의 파형은 요게 아니고 원래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기 가면은 이제 정확하게 정류기 할 때 배울 텐데요. 어쨌든 직류의 파형은 극성이 바뀌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교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전기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구성할 때, 자, 여기 있는 분필, 요거 물질이에요, 그죠? 이 물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필이 보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우리 분필을 확대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 누가? 분자가. 그래서 분자의 결합으로서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시절에서는 분자까지밖에 몰랐어요. 분자까지밖에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이제 정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원자야. 이게 원자. 그때 원자를 살펴보니까 원자는 전기적 크기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의 성분과 마이너스의 성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그리고 원자는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힘이 동일한 상태. 그때 우리는 이것을 극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를 무슨 상태? 중성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성이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물질마다 틀리니까, 원자마다 틀리니까 각각의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때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중성자 가운데, 그리고 이 부분을 양성자, 또는 이건 이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양전하.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인 애는 뭐다? 양전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 얘는 음전하. 음전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를 더 확대해 보니까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중성자와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음전하를 제외한 나머지 중성자와 양전하를 통틀어서 원자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네, 원자핵.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 플러스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사실상 뭐 우리가 전기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근데 문제 나와버렸어. 이게 뭐라고 나왔냐? 누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양전하,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더한 값, 양성자와 음전하를 합친 값, 원자핵과 전자를 합친 값,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제일 무거운 게 뭐야? 원자핵하고 전자 합쳤으니까 이거 전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 무거운 게 우리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전기를 하는데 전자가 무겁네만 해,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어쨌든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게, 요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런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원자는 원자핵과 플러스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원자핵 플러스 음전하. 자, 그런데 요 상태가 돼 있었는데, 요런 상태가 돼 있었는데, 이런 애가 또 있어. 이제 옆에 같이 이렇게. 자, 이런 애가 또 나왔어. 자, 또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무슨 상태? 중성 상태. 그 다음에 얘도 무슨 상태? 중성 상태. 이 중성 상태가 둘 다 중성 상태인데, 이때 이 둘 원자를 우리가 부딪혀서 마찰이나 충격을 줬다. 그래서 두 원자를 부딪혀 가지고, 아니면 두 원자를 이렇게 마찰시키든지 부딪혀 가지고 충격을 줬더니 여기 있던 전자 한 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음전하 한 개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됐어? 플러스가 돼버렸어. 플러스가 3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2개가 되면서 이 플러스가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지금 플러스가 돼버렸어.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4개가 돼버리면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 그래서 마찰이나 충격을 먹으면서 얘네는 플러스가 돼버렸고 얘네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극성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원래 무슨 상태였는데? 중성 상태였는데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극성이 만들어져 버렸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러면서 여기서 전기가 흘러버려요. 극성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흘러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대전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전현상. 자, 일단 대전현상을 보기 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전기가 얘가 이제 음전하가 이동하면서 극성이 만들어졌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동을 누가 한 거야? 음전하가 한 거야.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움직여요? 음전하가 움직여. 그래서 음전하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지. 전자라고. 그래서 이 음전하를 우리는 이제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했다. 그때 이 전자를 다시 이름을 붙여줬어. 왜? 이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니까 이 앞에다가 자유를 붙여서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이제 무슨 전자? 자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극성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를 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전기를 띄기 위해서 누가 이동한 겁니까? 그죠? 자유전자가 이동한 거예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뭐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때 이 현상이 뭡니까? 그러면 대전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전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전현상이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뭐가 일어나야 돼? 그 전에. 그죠? 그래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 누가 이동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자, 여기서 이제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이렇게 써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그래도 유식한 말 써줘야지. 자유전자의 증감으로. 자, 여기는 전자가 감소했고요. 여기는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증감. 그래서 자유전자의 증감에 의한이 아니고 증감에 따라 전기를 띠는 현상. 극성이 만들어지고 전기를 띠는 현상. 그래서 극성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극성이 만들어지고 전기를 띠는 현상. 사실상 이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맞아. 그래서 누가 이동? 대전현상.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전현상은 누가 만들었냐?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그리고 자유전자는 왜 이동했냐?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대전현상을 누가 일으켰냐?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 전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양전하다, 음전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전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양전하냐, 음전하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전하라는 기호를 Q로 쓰고요. Q. 단위는 이렇게 C. 그래서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전하. 전하는 뭐냐? 전기를 띠는 최소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때 같은 말로, 자, 전하가 한 개 있다. 그럼 전하가 한 개 있어. 그러면 전하 한 개 있는 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전하가 한 개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 얘를? 전하라고 부르지. 그죠? 전하가 두 개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전하죠. 전하가 5개 있으면 전하잖아요. 근데 뭐가 틀려? 개수가 틀리죠? 그래서 전하가 한 개가 있어도 어차피 전하가 있는 거고, 전하가 2개가 있어도 전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전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전하량. 그래서 전하량이 1개, 뭐 전하량이 3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또는 전기를 띠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전기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량 또는 전기량.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4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전하와 전기량 해가지고. 맞나요? 예. 자, 그럼 거기에서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 그러면은 전하가 전기를 띠는 최소의 단위라고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전자야. 2가. 그러면은 이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 1개. 1개의 전자는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갖고 있는가? 1개의 전자가. 그러면
개의 전자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책의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보면은 그림 밑에 이제 써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전자는 요만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음전하 한 개가 전기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이거 한 개의 크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얘는 잘 보지 않아. 왜? 가만히 있잖아요. 항상 움직이는 애가 중요한 거야. 전기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전압전류에서 중요한 게 전류죠. 움직이는 애. 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양전하와는 반대 방향으로서 이런 크기를 갖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 그래서 아직 요거를 이제 배우진 않았는데 어쨌든 요거가 그럼 여기에서 얘는 한 개의 전자와 1V를 곱한 값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단위를 내가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단위 안에 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식이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식이 들어간 것도 있어. 우리가 속도를 얘기해. 그럼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미터 퍼 세컨드라고 속도 단위예요.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인데 여기에 이미 뭐가 써 있어? 공식이 써져 있어. 뭐야? 미터에서 초를 나누면 나와요. 이게 답이야, 이게 지금.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m를 이동했는데 1초 걸렸다. 속도는 그럼 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야. 그럼 뭐야? 미터에서 초 나누래. 그럼 4에서 1 나누면 그냥 4m 퍼 세컨드네. 이게 식이 들어가 있거든, 단위에.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단위는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가 이제 1.602 여기까지만 써서 요렇게 되죠. 쿨롱.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걸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듣고 흘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지금 여기랑 연관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것은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죠. 내가 칼로리를 썼는데 그거 뭐 어느 방향으로 썼어 그걸. 모유수는 내 몸에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열로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로 여기가 들어가지 않죠. 항상 이 방향이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기초 수학할 때 벡터를 하면서 이 벡터, 방향, 이 방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봤을 때. 자, 아까 전에 한 개의 전자가 요거만의 전기의 그 크기, 전하량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1쿨롱은 몇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만큼이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나눠버리면 이게 1이 될 거 아닙니까? 나눠버리면.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1에서 얘를 나누면은 여기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만큼 전자가 있다는 거지. 몇 쿨롱이? 1쿨롱이라는 애가. 근데 얘는 지금 뭡니까? 우리는 누구 걸 봤어요? 전자 거. 전자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써주고 의 과부족.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걸 안 쓰겠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책에는 안 써 있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안 써져 있으니까 뭐가 써 있어? 과부족. 이게 이걸 써준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개만 딱 쓰면은 뭐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부족 현상.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만큼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때 1쿨롱이라는 전기의 크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켰을 때 아까 전에 대전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있었고 그 원자 둘이서 부딪혔을 때 자유전자가 이동을 했고 그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극성이 만들어졌고 그 극성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전기를 띄웠죠. 그때 이 전기가 바로 뭐예요? 정전기라고 했죠. 정전기. 무슨 전기? 정전기. 자, 그래서 정전기라는 것은 정지된 전기를 얘기합니다. 정지된 전기.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사라지는 전기. 네, 정지된 전기. 그래서 정전기는 우리가 10,000V 이상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엄청 따가운 게 그것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 정전기가 동전기였다면 우리는 이제 목숨을 잃었을 텐데 정지된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닿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손을 맞닿았을 때 뭐가 이동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자가 내 손과 저 사람 손 사이를 이동해서 여기 저 사람 손과 내 손에서 극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튀어버려? 정전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정전기가 이제 불꽃이 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인데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동전기만 가지고서 전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뭘 발견하기 전에? 원자를 발견하기 전에. 근데 이제 원자를 발견하면서 이 정전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물론 정지되어 있지만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발전기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전기가 발생된 거잖아요. 물론 사용은 못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이 전하의 개념과 요 크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겠다. 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전류와 전압 및 저항, 그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